우물에 역시 아이가 있었어. 이제 담장 너머 이야기를 꺼낼 시간입니다. 저는 월담녀. 담장 너머에 숨겨졌던 말하지 못한 사연들을 전합니다. 어떤 비밀이 당신을 찾아올까요? 경기도 광주 땅에 서씨 부인이라는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의 나이는 45, 25에 남편을 여의고 20년을 홀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남긴 99칸 기와집과 넓은 농토, 그리고 쌓아둔 재물이 있었기에 먹고 사는 데는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씨 부인에게는 평생의 한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살던 짧은 3년 동안 아이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욱 아이를 가질 길이 없었습니다. 시댁의 먼 친척들은 끊임없이 서씨 부인을 괴롭혔습니다. 자식도 없는 주제에 큰 집을 혼자 차지하고 있으니 차라리 우리에게 물려주고 절에나 들어가시지. 특히 남편의 팔촌 동생인 민진사는 가장 심했습니다. 서씨 부인이 죽기만 기다리며 틈만 나면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외로웠습니다. 넓은 99칸 기와집에 홀로 앉아 있으면 빈 방들이 그녀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이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누군가 자신을 어머니라고 불러주기를, 작은 손으로 자신의 손을 잡아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서씨 부인의 99칸 기와집 마당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우물은 대대로 마르지 않기로 유명했습니다. 아무리 극심한 가뭄이 들어도 그 우물만큼은 언제나 차디찬 물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우물을 신비한 우물이라 불렀습니다. 복을 받은 집안의 증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인 하나가 황급히 서씨 부인에게 달려왔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우물이 말랐습니다. 서씨 부인이 놀라 마당으로 나가보니 정말로 우물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30년, 아니 100년을 마르지 않던 우물이 하루아침에 말라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하인들, 심지어 민진사까지 나타나 우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 봐라. 복이 떠난 거야. 이제 이 집안도 끝이군. 민진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씨 부인이 잠자리에 들려는데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앙, 으앙, 아기 우는 소리였습니다. 서씨 부인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식 없는 자신의 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릴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소리는 우물에서 들려왔습니다. 으앙, 으앙. 우물 밑바닥에서 분명히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이 하인들을 깨웠습니다. 우물에서 아기 소리가 들려. 누가 좀 내려가서 봐줘.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님, 그건 귀신입니다. 우물에서 아기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불길한 징조입니다. 맞습니다. 우물 귀신이 사람을 홀리려는 겁니다. 하인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서씨 부인의 귀에는 그저 아기의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배고파서 우는 소리, 무서워서 우는 소리, 누군가를 찾아 우는 소리. 그 울음소리는 20년 동안 그녀가 꿈속에서 수없이 들었던 소리였습니다. 서씨 부인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내려가겠다. 사람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긴 새끼줄을 허리에 묶고 등잔불을 들고 우물 속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물은 깊었습니다. 10길도 넘는 깊이였습니다. 서씨 부인이 손과 발을 우물벽에 짚으며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등잔불만이 흔들렸습니다. 마침내 바닥에 닿았습니다. 우물 바닥은 말라 있었습니다. 평생 물이 가득했던 곳이 이제는 딱딱한 흙바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이 등잔을 가까이 가져가자 보자기 속에서 작은 손 하나가 움찔거렸습니다. 갓난아기였습니다. 서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울음을 멈추고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작은 눈동자 속에는 묘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샘물처럼 맑고 푸른 빛이었습니다. 서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너는 하늘이 내게 보낸 아이구나. 그녀는 아기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20년을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아기는 서씨 부인의 품에서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마치 원래 그 자리가 자신의 것이었다는 듯 편안하게. 서씨 부인은 아기를 안고 새끼줄을 잡아당겼습니다. 위에서 하인들이 줄을 끌어올렸습니다. 우물 위로 올라온 서씨 부인의 품에 안긴 아기를 본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정말 아기가 있었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지만 서씨 부인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기를 꼭 안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씨 부인은 아기에게 수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물의 근원, 샘의 시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물에서 나온 아이이니 물과 인연이 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수원은 다른 아기들과 달랐습니다. 보통 아기들은 배고프면 울고, 기저귀가 젖으면 울고, 무언가 불편하면 웁니다. 하지만 수원은 거의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수원은 물 가까이 있으면 무척 조용해졌습니다. 우물가에 데려가면 방긋 웃었고 물동이 옆에 두면 쪽쪽 소리를 내며 좋아했습니다. 생후 6개월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하인이 물동이를 들고 지나가는데 수원이 갑자기 손가락으로 물동이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공중에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마치 깊이를 재는 것처럼. 하인이 물동이를 재보니 수원이 표시한 높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마님, 이 아이가 물동이의 물높이를 맞췄습니다. 서씨 부인은 신기하게 여겼지만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돌이 되자 수원은 집 앞 모든 물동이의 물 높이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심지어 눈을 감고도 맞췄습니다. 사람들은 수원을 신동이라 불렀습니다. 두 돌이 되자 수원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 깊어, 물, 얕아.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말은 정확했습니다. 세 돌이 되자 수원은 우물 깊이를 정확히 말했습니다. 11길 반. 실제로 재보니 정확히 맞았습니다. 네 돌이 되자 수원은 땅을 보고 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물 없어. 저기 물 있어. 서씨 부인은 수원의 능력에 놀라면서도 혹시 이 능력이 화가 될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원이 5살이 되던 해 조선 팔도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봄부터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되어도 장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노는 쩍쩍 갈라지고 강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우물들이 하나둘 말라갔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무당을 불러 구슬했습니다. 하지만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농사는 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자 사람들은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씨 부인의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30년 만에 말랐던 우물은 여전히 마른 채였고 새로 판 우물도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장해 둔 물이 바닥나자 서씨 부인은 먼 샘터까지 가서 물을 길어와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물을 구하지 못해 병드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어느 날 서씨 부인이 빈 물동이를 들고 한숨을 쉬는데 5살 수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수원은 서씨 부인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씨 부인은 수원의 진짜 어머니였습니다. 왜 그러니, 수원아? 수원이 마당 너머 뒷산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물 있어. 서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원아, 저기는 바위산이란다. 물이 있을 리 없어. 하지만 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있어요. 깊은 곳에 많이 있어요. 수원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 눈빛을 본 서씨 부인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이니? 네, 어머니. 저기에 물이 있어요. 엄청 많이. 서씨 부인은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이 물에 대해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서씨 부인은 인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뒷산 바위산을 파서 물을 찾겠소. 인부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바위산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시간 낭비입니다. 하지만 서씨 부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돈을 2배로 주겠소. 파주시오. 돈에 이끌린 인부들이 곡괭이와 삽을 들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원도 함께 올라가 정확한 위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인부들이 그 자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곡괭이가 바위를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것은 돌과 흙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왔습니다. 민진사도 나타났습니다. 허허, 미쳤구만. 바위산에서 물을 찾다니. 아이 말만 믿고 재산을 낭비하는 꼴이라니. 사람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마른 흙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인부들이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님, 이제 그만합시다. 여기는 물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파면 물이 나와요. 수원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서씨 부인이 인부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루만 더 파주시오. 품삯을 3배로 주겠소. 인부들이 마지못해 다시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정오였습니다. 한 인부가 곡괭이를 내리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싸! 갑자기 땅 밑에서 물줄기가 솟구쳤습니다. 차디차고 맑은 물이 폭포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물이다. 물이 나왔다. 인부들이 환호했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위산 한가운데서 생명의 물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물줄기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마을 전체를 적실 만큼 풍부한 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떠마셨습니다. 달고 시원했습니다. 이 물은 신비한 물이야. 서씨 부인 댁아이가 찾아낸 물이다. 수원은 서씨 부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말했죠? 물이 있다고. 서씨 부인은 수원을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우리 수원이가 마을을 살렸구나. 그날부터 수원의 소문은 팔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물을 찾는 신동, 5살짜리 아이가 바위산에서 샘을 찾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광주 땅을 넘어 한양까지 들어갔습니다. 한 달 후 서씨 부인의 집에 관찰사가 찾아왔습니다. 서씨 부인, 아이를 보고 싶소. 서씨 부인은 불안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관찰사는 수원을 보자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 아이가 물을 찾은 아이요? 그렇습니다. 관찰사가 수원에게 물었습니다. 아이야, 내가 정말 땅속 물을 볼 수 있느냐? 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찰사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사실 나는 전하의 명을 받들어 왔소. 임금께서 새 이궁을 지으려 하시는데 물길을 찾지 못해 난감해하고 계시오. 이 아이가 그 물길을 찾아줄 수 있겠소? 서씨 부인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기회이자 위험이었습니다. 관찰사님, 아이가 아직 어립니다. 먼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걱정 마시오. 아이를 잘 보살피겠소. 그리고 일이 성사되면 큰 상을 내릴 것이오. 관찰사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다는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원이 서씨 부인의 치마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다녀올게요. 서씨 부인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수원은 관찰사를 따라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서씨 부인은 대문 앞에서 가마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수원이 떠난 지 일주일 후 서씨 부인은 수원이 주워왔던 비단 보자기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빠서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보자기 안쪽에 작은 명패가 꿰매져 있었습니다. 명패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풍산 김씨 가문 장손 김수원. 서씨 부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풍산 김씨라면 그녀는 급히 마을 훈장을 찾아갔습니다. 훈장님, 혹시 풍산 김씨 가문을 아십니까? 훈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 가문. 5년 전에 멸문당한 가문이요. 멸문이요? 그렇소. 당시 가문의 어른이 왕실 풍수를 담당하던 김대감이었소. 그런데 역적으로 몰려온 가족이 처형당했소. 서씨 부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갓난아기는요? 훈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 죽었다고 들었소. 하지만요? 당시 소문에는 막내 손자만큼은 어디론가 숨겨졌다는 이야기가 있었소. 하지만 그것도 확인되지 않았소. 서씨 부인은 깨달았습니다. 수원이 바로 그 아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김대감을 역적으로 몰아 죽인 자가 누구인지. 당시 김대감은 새로 승진한 병조판서의 집터를 보고 흉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분노한 병조판서가 김대감을 역모로 몰았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병조판서는 서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원이 한양에 갔습니다. 만약 병조판서가 수원의 정체를 알아챈다면 그녀는 급히 짐을 꾸렸습니다. 한양으로 가야 했습니다. 한양 궁궐 근처 왕이 새로 지으려는 이궁터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임금이 친히 나와 계셨고 대신들이 도열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병조판서도 있었습니다. 관찰사가 수원을 데리고 왔습니다. 전하, 이 아이가 물을 찾는 신동입니다. 임금이 수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린 나이로구나. 정말 물길을 찾을 수 있느냐? 수원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전하. 병조판서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전하, 어린아이의 말을 어찌 믿으실 수 있습니까? 저 역시 최고의 풍수가들을 불러왔습니다. 이들과 비교해 보시지요.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라.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조판서가 데려온 풍수가 3명이 먼저 이궁터를 돌아보며 물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세 풍수가는 각각 다른 곳을 가리켰습니다. 이곳입니다. 아니요, 이곳이요. 여기가 물길입니다. 세 사람의 의견이 모두 달랐습니다. 병조판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임금이 수원을 보았습니다. 내 차례다. 어디에 물이 있느냐? 수원은 천천히 털을 걸었습니다. 눈을 감고
땅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수원이 가리킨 곳은 새 풍수가가 가리킨 곳과 모두 달랐습니다. 병조판서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보십시오, 전하. 어린아이의 헛소리입니다. 하지만 임금은 수원의 눈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파보라. 명이 떨어지자 인부들이 각각의 장소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새 풍수가가 가리킨 곳을 팠습니다. 한 곳은 돌만 나왔고 다른 곳은 진흙뿐이었으며 마지막 곳은 아예 물기조차 없었습니다. 새 풍수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수원이 가리킨 곳을 팔 차례였습니다. 곡괭이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길, 두 길.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싸. 맑은 물줄기가 솟구쳤습니다.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파낸 구덩이 곳곳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물이다. 정말 물길을 찾았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임금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병조판서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임금이 수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대단하구나. 어린 나이에 이런 재주가 있다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수원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풍산 김씨 가문 장손 김수원이옵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풍산 김씨. 5년 전 역적으로 몰려 멸문당한 그 가문. 병조판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하, 저 아이는 역적의 후손입니다. 당장 잡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수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임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하, 제 할아버지 김대감은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무엇을 감히. 병조판서가 소리쳤지만 임금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계속 말해보거라. 수원이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5년 전 할아버지께서는 병조판서의 새 집터를 보시고 흉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은 물이 고여 썩는 곳이라 3년 안에 큰 병이 들 것이라 하셨습니다. 거짓말이다. 병조판서가 외쳤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수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병조판서께서는 그 말을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할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온 가족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수원이 병조판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집에 사신 지 3년째 되는 해에 부인께서 중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맞습니까? 병조판서 대감? 병조판서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3년 전 그의 부인은 원인 모를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병조판서, 이것이 사실이냐? 병조판서는 입을 떨었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뒤편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하, 서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전하,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임금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대가 이 아이의 어미란 말이냐? 혈육은 아니옵니다. 하지만 5년 전 우물 속에서 이 아이를 발견하고 제 아들로 키웠습니다. 이 아이는 역적의 핏줄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충신의 마지막 혈육입니다. 서씨 부인이 품에서 낡은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당시 김대감께서 남기신 상소문입니다. 병조판서의 집터가 흉지라는 것과 만약 자신에게 화가 미치거든 진실을 밝혀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임금이 문서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병조판서를 노려보았습니다. 병조판서, 그대는 개인적 원한으로 충신을 죽였구나. 그것도 모자라 어린 아기까지 죽이려 했어. 병조판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용서하소서. 하지만 임금은 단호했습니다. 끌어내라. 이자를 역적으로 다스리고 김대감의 명예를 회복하라. 병조판서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모함과 살인, 권력 남용의 죄목이 밝혀졌습니다. 김대감은 역적에서 충신으로 복권되었습니다. 5년 만에 누명이 벗겨진 것입니다. 임금은 수원을 왕실 풍수관으로 임명하려 했지만 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감사하오나 저는 아직 어립니다. 그리고 수원이 서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에게는 돌아가야 할 어머니가 계십니다. 임금이 서씨 부인을 보았습니다. 그대가 이 아이를 구하고 길렀구나. 참으로 대단한 일을 하였소. 서씨 부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원했던 것을 얻었을 뿐입니다. 이 아이가 있어 제 삶이 의미 있어졌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수원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대 곁에서 자라게 하라. 대신 왕실에서 후원을 아끼지 않겠노라. 그리고 임금은 선언했습니다. 김수원에게 풍산 김씨 가문의 적통을 이을 자격을 부여하고 서씨 부인을 그의 양모로 인정하노라. 또한 이 둘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 세월이 흘러 수원은 25이 되었습니다. 그는 조선 최고의 풍수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자리는 언제나 명당이었고 그가 찾은 물은 언제나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원은 높은 벼슬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성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가뭄이 들면 물을 찾아주었고 홍수가 나면 물길을 막아주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 우물을 파주었고 병든 이들을 위해 약수터를 찾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서씨 부인 곁에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이제 65의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무엇보다 행복했습니다. 45에 얻은 아들이 이제 의젓한 청년이 되어 매일 아침 문안을 드리고 저녁이면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집 마당의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우물은 수원을 발견했던 바로 그 우물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원이 어머니에게 차를 따라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물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어머니께서는 왜 그날 밤 무서운 우물 속으로 내려가셨습니까? 다들 귀신이라고 말렸는데 서씨 부인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건 말이다. 그녀가 우물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을 기다렸던 소리였기 때문이란다. 아기 울음소리, 나를 어머니라 부를 아이의 소리, 귀신이든 뭐든 상관없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난 이미 내 어미가 되어 있었단다. 수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너는 내게 생명을 주었다, 수원아. 우물 속 너를 발견하기 전까지 난 그냥 살아있을 뿐 살아있지 않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너를 만나고 비로소 살아있게 되었단다. 수원이 서씨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 우물 속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물가에는 바람이 불었고 물은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그 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처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이 있는 곳의 샘은 절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원이 30이 되던 해 그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아이였습니다. 수원은 딸에게 샘천자를 써서 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처음으로 손녀를 안았습니다. 70의 나이에 얻은 손녀였습니다. 할머니, 천이가 어눌하게 서씨 부인을 불렀습니다. 서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물에서 한 아이를 건져 올린 지 25년. 그 아이는 이제 어엿한 가장이 되었고 그녀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자식이 없어 평생을 한으로 살았던 여인에게 하늘은 아들 하나, 며느리 하나, 손녀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우물은 여전히 맑은 물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우물가에는 이제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수원이 20살 때 심은 버드나무였습니다.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그 아래서 수원의 가족이 웃고 있었습니다. 우물 속 아이는 이제 생명의 샘이 되어 많은 이들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엔딩 멘트. 마른 우물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사람들은 불길하다며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서씨 부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했고 그 사랑은 생명의 샘물처럼 온 마을을 적셨습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 가장 귀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우물 밑 아이는 서씨 부인에게 자식을 주었고 서씨 부인은 아이에게 어머니를 주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는 곳의 샘은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담장 너머에는 아직 수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장을 넘어올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월담녀입니다. 따뜻한 밤 되십시오.